아직도 몰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솔직히 말할게 당신은 나한테 남자로 안 보여. 뭐라고? 나 당신이랑 남들처럼 오순도순 지내면서 애 낳고 살부래 끼며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친정 받잖아. 다 쓰러져 가는 집, 돈도 안 되는 농사. 그거밖에 할 게 없는 부모님, 나이 먹고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오빠랑 동생. 난 그런 구질구질한 총구석에서 벗어나서 돈 많은 집안 며느리로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계획된 거였어? 그래, 그게 당신이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부부로서 함께하는 그런 거 강요하지. 만한 당신이랑 그런 거 할 생각 없으니까.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의 작은 사글세 방에서 목민수 여사님과 남편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23, 남편은 25이었고 둘 다 가진 것이라곤 젊은 패기와 미래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신혼 초기 그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시장에서 생선이며 육류며 가진 물건을 떼어와 트럭에 실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고 주말이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남의 집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나중에 아이 많이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살자.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처럼 외동으로 자라서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해. 두 사람 모두 외동으로 자란 탓에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려 노력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그녀는 시장 막바지에 싸게 파는 채소를 사다가 반찬을 만들었고 남편의 옷은 늘 손바느질로 기워 입혔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은준이라고 지었고 앞으로 태어날 동생들과 함께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더 이상의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볼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리 은준이한테만 잘하자.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많은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은준이만큼은 더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부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녀는 잠든 아들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사글세 방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들에게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만들어주리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아침 힘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골목길에서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 1층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양복을 다림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설레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왜 울어? 이제 시작인데.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제는 막노동 안 해도 되고
주말에도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래,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남편의 사무실 문을 여는 날, 그녀는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마치 생일처럼 축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살이 된 아들 은준이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우와, 아빠 여기 진짜 아빠 사무실이야? 그렇지. 이제 아빠가 여기서 일할 거야. 사무실 문에 걸린 김철수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트럭을 몰고 다니지 않아도 됐고, 주말마다 공사장에서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거래가 조금씩 늘어났고, 6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사무실 청소를 하러 갔고,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겨울에는 따뜻한 호빵을 사들고 가서 남편의 저녁 근무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전세 말고 진짜 우리 집 하나 마련해 볼까? 정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고. 지금까지 모아둔 거랑 은행 대출 받으면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들은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비록 변두리였지만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준이도 이제 자기만의 방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이사 첫날 밤, 그녀와 남편은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리 잡은 거 같지? 그러게, 꿈만 같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말도 없이 매일 일했던 것 같은데.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의 어느 밤,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려 할 무렵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전 심한 다툼으로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였습니다. 여보, 지금 강동호한테 전화 왔어. 강동호. 그 사람이랑 왜 연락해? 싸우고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었어? 자기가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는데 만나자고 하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이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남편과 주먹다짐까지 했던 사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나가지 마. 은준이도 자고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사이 안 좋지 않아?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그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남편은 아이가 있는 집에 늦은 시간 찾아온 것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옛 친구와 또다시 언쟁을 벌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소리.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그들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그들의 집 앞에 서 있었고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준아, 우리 아들이 안에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소방관들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웃 주민이
일찍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그 이웃은 늦은 시간 탄 냄새를 맡고 나와 보다가 연기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은준이를 구조했을 때 아이는 의식이 있었지만 얼굴과 목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집을 비운 것을 자책했고,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후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의 치료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련과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화상 전문 병동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는 그녀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아들이 왼쪽 턱과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피부 이식 수술은 성장기가 끝난 후에 해야 하며, 그때까지 여러 번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우린 그냥 악착같이 산 것밖에 없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집을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부는 매일 밤 병실 한켠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책은 아들의 상처를 조금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은준이는 매일 아침 드레싱을 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우리 아들, 조금만 참자. 이거 다 나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치료 과정에서 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도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7살배기 아이가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자 아이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거 보고 싶어. 슈퍼맨 만화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작은 즐거움조차 아들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은준이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우리 전에 왔던 그 가게. 그녀는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병실에서 자며 아들을 지켰고, 그녀는 낮에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일하면서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아들을 치료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까? 안 돼. 그건 은준이 크면 물려줘야지. 그래도 지금 치료가 더 중요하잖아. 결국 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은준이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턱과 목에는 여전히 선명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생활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화상 치료 후 남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1년 정도 입학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준아, 내년에 학교 가는 건 어떨까? 그때면 상처도 더 좋아질 텐데. 하지만 은준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싫어요. 저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아들의 용기를 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겁먹은 거 아닐까? 은준이가 하고 싶다는데
입학식 날, 은준이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때때로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명의 아이가 은준이의 상처를 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해당 아이들을 혼내고 부모님께도 연락했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은준이 오늘 많이 속상했지? 은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준이는 불길 속에서 살아난 영웅이야. 그 빨간 자국은 은준이가 천하무적이라는 증표나 마찬가지야.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신경 쓰지 마. 그런 애들과는 친구가 되지 않아도 돼.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넌 강한 사람이야. 불도 이겨낸 천하무적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준이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반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아이들은 은준이의 상처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은준이와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아들의 생일이면 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은준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비록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그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강인하게 자라는 아들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그녀는 아들 은준이의 중학교 교복을 찾으러 남편과 함께 교복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면 은준이가 중학생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매장 직원이 교복을 고르는 동안 그녀는 문득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긴장감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은준이는 집에서 새 교복을 입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은 걱정을 했습니다. 교복 컬러가 목의 흉터를 가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입는 동안 부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중학생이구나. 어른처럼 보인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복 컬러 사이로 보이는 흉터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준이는 거울에 비친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엄마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이 자국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에요. 불 속에서 살아남은 제가 이 자국 덕분에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아들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참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우리보다 훨씬 더 씩씩하네. 은준이는 부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커서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게 해드릴게요. 전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자라났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들이 아들의 상처만 바라보느라 그의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흉터를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가진 내면의 힘을 더욱 믿기로 했습니다. 은준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학교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 되겠지만 그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은준이는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몽민수는 아들이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상처에 대한 아픔을 학업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은준이가 대학 진학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통계학과 가고 싶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통계학과, 부동산 관련 학과가 아니고 네, 제가 아빠 사무실 일을 더 전문적으로 돕고 싶어서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아들의 말뜻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물려받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된 형태로 키워나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은준아, 엄마가 보기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내가 결정한 거면 아빠도 응원할게. 은준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교 통계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꿈꾸던 걸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대학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은준이는 군대를 다녀온 후 학업에 더욱 매진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은준이가 취업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빠, 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먼저 일해보고 싶어요. 우리 사무실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되나? 네, 3년 정도 경험을 쌓고 난 뒤에 오고 싶어요. 그래야 아빠한테도 고객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성장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은준이는 중소부동산 신탁회사에 입사해 3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부동산 시장 분석과 투자 자문 능력을 인정받았고 마침내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가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바로 한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들이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5이 된 아들이 아직 한 번도 여자친구를 소개하지 않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시간 되실 때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한 분 소개하고 싶은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누구야? 여자친구니? 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남편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성빈이 아시죠? 그 친구 여자친구 후배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다 미리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약속 당일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남편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약 시간이 되자 은준이가 한 여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키도 훤칠했으며 아나운서를 연상케 하는 단아한 외모였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윤수라고 합니다. 윤수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몽민순과 남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중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늘 뵙고 싶었어요. 은준 오빠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란 건 다
어머님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마음은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첫 마디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요즘은 누구나 다 고생하지 않나요? 고생 안 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윤수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더욱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윤수는 우아한 식사 예절을 보여주었고,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민수는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반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때론 너무 완벽해 보이는 첫인상이 오히려 경계해야 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그들 가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배우는 며느리의 도리가 있었고, 장남의 집에는 늘 촌수 먼 친척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시절엔 이런 게 당연했잖아요.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많이 변했네. 신혼 시절 그녀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밥을 지을 때면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김장을 담글 때면 온 집안 여자들이 모여 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신혼집은 달랐습니다. 완벽한 독립된 공간이었고, 시댁과 친정의 경계도 모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양가를 동등하게 방문했고, 용돈도 비슷한 수준으로 드렸습니다. 요즘은 시댁이니 친정이니 하는 게 없대요. 다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면서.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지 않았고, 아들들도 부모 말보다 아내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변한 건 가족의 형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의 권위도, 며느리의 도리도, 조부모의 역할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많은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시집 와서 7년 동안 방 한 칸에서 사시면서도 불평한 말이 없으셨대요. 친정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는 며느리의 말에 시대가 변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변한 건 시대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되 필요할 때는 현명한 조언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될 윤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돈댁 형편을 고려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신혼집으로 방 3개짜리 아파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가 입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더욱 빛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모습이 더욱 애틋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는 직접 만든 초콜릿을 보내왔고, 시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집에 올 때마다 제철 과일을 사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일부러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수다스러웠죠? 우리 부모님은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자주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우리 엄마랑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생일에 뭐 좋은 거 하나 사줘야겠어.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렇게 착하지는 않잖아.
며느리의 생일마다 선물과 용돈을 듬뿍 챙겨주었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돈댁을 위해 따로 용돈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게 며느리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을 때 윤수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반지 아까워서 못 끼겠어요. 나중에 예쁜 딸이 태어나면 갑으로 물려줄게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며느리가 얼마나 현명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아들이 혼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집밥이 그리워서요. 아들의 대답은 겉돌았고 평소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며 해맑게 웃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달콤했던 신혼의 시작이 어쩌면 더 큰 쓴맛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했던 신혼 생활이 1년째 접어들 무렵 그녀는 아들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그리워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맥주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준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회사는 괜찮아요. 그럼 윤수랑 싸웠어? 그건 아니에요. 아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식사 중이던 아들이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굳어진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녀는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아들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지난번에도 돈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사업을 하신다고요.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린 사람은 분명 며느리의 오빠의 것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아들을 그녀는 가로막았습니다. 은준아, 방금 그 통화 윤수 오빠랑 한 거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윤수 오빠가 계속 돈을 요구해요. 처음에는 생활비라면서 조금씩 빌려갔는데 이제는 사업한다고 거액을 요구하네요. 처제도 뭐라고 안 해? 처제도 카드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고 학비도 보내달라고 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며느리,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윤수는 알고 있니? 모를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윤수가 걱정할까봐.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장 윤수한테 말해.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윤수와 대화를 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고 더 이상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집안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돈 문제로 시작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아들의 결혼을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들은
아들의 경제력을 파악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계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침묵해야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지. 하지만 그녀의 고민과는 별개로 이미 부부 관계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시리댁 행사에는 늘 피곤하다며 불참하면서도 친정 행사에는 늘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성당의 신자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자매님, 며느님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뵀는데 다른 젊은 사모님들 앞에서 시댁 얘기를 너무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뒤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도 비슷한 말을 전했습니다. 요즘 며느님이 명품 모임에 다니신다면서요. 젊은 사모님들하고 어울려 다니시는데 회비가 만만찮다고 하던데.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벽마다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봤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전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의 전화였습니다. 민순아, 너희 며느리 요즘 어떠니? 우리 딸이 그러는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시댁 험담을 한다고 하더라. 아들은 우연히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를 발견하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했습니다. 여보, 나도 체면이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만 이러고 다닐 순 없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친정 어머니까지 며느리의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사돈네 며느리는 명품으로만 산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 소문은 결국 몽민순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허상과 이중적인 태도는 돈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며느리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정 식구들의 도움 요청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못 해먹겠어요. 저 진짜 ATM 기계 된 지 오래예요. 돈 나오는 기계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처음엔 처제 용돈 좀 달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형도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처남까지.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남은 직장에서 해고됐다면서 당분간 생활비를 달라고 했고, 처제는 갑자기 카드값을 대신 내달라고 했어요. 한 달에 제 월급의 반 이상이 그쪽으로 나가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윤수는 뭐라고 하는데? 아내한테 말했더니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니까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도리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말을 기점으로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에게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도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켰고, 심지어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은 더 이상 아내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못해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친정 식구들 도와주기 싫으면 차라리 파출부라도 써? 그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예의 바르고 착한 척하더니
이것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단 말입니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들에게 다가왔고, 거절당하면 더욱 심한 냉대로 대응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믿었는데 이게 다 돈 때문이었다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개입 전에 더 큰 폭풍이 이 가정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드러낼 충격적인 본심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윤수의 어린 시절은 충청도 시골의 낡은 농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쪼그라든 벽지, 비가 새는 천장, 겨울이면 한파가 그대로 스며드는 창문.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지었지만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오빠는 대학도 가지 못하고 군대에 다녀온 뒤 이 일 저 일을 전전했고, 동생은 겨우 전문대에 들어갔지만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윤수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촌달기라고 놀리는 친구들 앞에서도 묵묵히 책만 받고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세련된 말투를 연습했고 비싼 옷을 할부로 구입했으며 상류층의 매너를 독학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쓰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성실함이 아닌 안정적인 경제력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시아버지, 신혼집으로 내어준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3대 독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는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며느리가 되면 더 이상 가난한 촌년이 아닌 거야. 하지만 완벽한 가면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자신의 왜곡된 가치관이 서서히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주말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먹다 남긴 배달음식을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왜 안 치웠어? 당신이 먹고 방치한 거잖아. 난 운동 갔다가 빨래 돌리고 이제 씻었어. 그럼 주방도 같이 좀 치우지.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이런 꼴을 봐야 돼?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빚어서 산 집에서 이제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하겠다고? 그 순간 아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몰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솔직히 말할게. 당신은 나한테 남자로 안 보여. 뭐라고? 나 당신이랑 남들처럼 오순도순 지내면서 애 낳고 살부대 끼며 살려고 결혼한 거 아냐? 당신 우리 친정받잖아. 며느리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 돈도 안 되는 농사, 그거밖에 할 게 없는 부모님, 나이 먹고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오빠랑 동생, 난 그런 구질구질한 촌구석에서 벗어나서 돈 많은 집안 며느리로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계획된 거였어? 그래, 그게 당신이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부부로서 함께하는 그런 거 강요하지 마. 난 당신이랑 그런 거 할 생각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등신아!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회사에서 낙하산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하는 놈이 정작 집안일은 그 모양으로 돌아가게 놔뒀다고?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든 해결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행동했고, 심지어 시부모인 그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그토록 바르고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은 완벽한 가면이었고,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아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존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루빨리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아들이 결단을 내렸다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하려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네, 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를 해봤어요. 아들은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해장을 한다며 매운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절반을 먹고는 그대로 방치한 채 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먹은 것 좀 치워, 냄새 나잖아. 남자로 안 보인다고 했더니 삐쳤어? 며느리의 조롱 섞인 말에 아들은 마지막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한테 알아듣게 말하려면 어쩔 수 없겠다. 네 말대로 총구석에서 촌년 하나 데려다가 분에 넘치게 대접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그 정도는 지켰어야지.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너도 좋잖아. 고작 돈 때문에 남자로도 안 보이는 나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 나도 너 같은 속물과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생각 없으니까 이혼할 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오늘부터 당장 집 비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돌아왔을 때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때는 내가 네 짐 다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든지 길거리에 버리든지 할 거니까. 그녀는 놀랐습니다. 늘 온화하기만 했던 아들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은준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 네, 사실 미리 연습도 했어요. 제대로 말 못할까봐 반박할 말들을 직접 적어서 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혼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여자랑 평생 불행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혼 소장이 접수되자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를 찾아와 현관 인터폰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은준 오빠가 저랑 연락도 안 하고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나 몽민수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랑 나랑은 남이야. 더 이상 할 말 없다.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전 공무원인 그녀가 휴가를 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손에는 이혼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한참을 애원하는 모습에 마지막으로 한 번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일 그만둘게요. 이번에 은준 오빠랑 다시 잘 될 수만 있다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일 그만두고 살림에만 전념할게요. 아이도 낳고 시댁 일도 열심히 하고.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맨입으로 이걸 다 지키려는 것 같진 않구나. 분명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목을 가다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매달 400만 원만 주시면. 400만 원? 네, 제가 그동안 받던 월급이랑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걸로 부모님이랑 오빠, 동생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외제차요. 결혼 10주년 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이제 그만해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믿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나도 너를 믿었다. 내가 너를 평생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변함없는 사람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네가 느끼는 배신감은 내가 느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혼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네가 지은 죄값이야.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말고 나가거라. 그날 이후 며느리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목민수는 결국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며느리가 정말로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이혼을 막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은 이미 드러났고 그녀가 보여준 계산적인 태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실제로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보, 들었어? 윤수가 직장을 그만뒀대. 뭐라고? 그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내던져? 부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퇴직 후 곧바로 아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일도 그만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박 아냐? 직장 그만둔 것도 날 협박하려고 한 거야? 며느리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공무원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윤수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저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승진도 앞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며느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그녀가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엄마, 윤수가 미쳤나 봐요. 연금도 포기하고. 아들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는 거지. 결국 며느리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또 다른 계산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만들어 시댁의 동정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완전히 지워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가 잘못 본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어리석은 선택은 오히려
이혼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진면목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와의 갈등 상황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친정 식구들의 금전 요구, 각방 사용으로 인한 부부 관계 단절의 증거까지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법률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혼 사유가 너무 명확해서 재판도 길어지지 않을 거래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데? 신혼집은 제 명이고 대출금도 제가 다 갚았으니 문제없대요. 윤수가 경제적 기여도를 주장하기엔 증거가 너무 불리하대요. 실제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점도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동안의 증거들이 모두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은준 오빠 좀 설득해 주세요.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는 끝까지 목민순을 찾아와 애원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거두는 거야. 결국 이혼 판결이 내려졌고 며느리는 결혼 생활 동안 손에 쥔 물건 몇 가지와 본인의 옷까지만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혼집은 매각되었고 아들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준아, 새로 집 구해서 나가는 건 어때? 아니에요. 당분간은 여기 있을래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 것 같아요. 이혼 후 아들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깊은 상처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목민순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러다 건강 망가지는 거 아닐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그저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게 최선이야. 이혼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되었지만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큰 화상을 이겨낸 아들이 이번에도 이 상처를 이겨내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혼 후 아들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은 그대로 있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며칠간 아들은 거의 말이 없었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처음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눈이 높았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니? 예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였네요. 목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저 진심을 다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예전처럼 아버지와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그게 무슨 뜻이니?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상처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죠. 남편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이제 좀 웃는 모습도 보이고. 회사에서도 아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히려 이혼 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일도 더 배우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뭐니? 엄마가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들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죠? 그래. 내가 웃으니까 엄마도 이제 마음이 놓이네. 아들의 치유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깊은 상처를 남긴 이혼이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목민수는 이제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사글세 방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준이 처음 걸었을 때 기억나? 그럼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었어. 첫 걸음마를 시작한 날, 아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울지 않았죠. 그때부터 강인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참 가난했었지. 과자 하나 사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남편은 주말마다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평일에는 전국을 돌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녀도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은준이가 5살 때였나? 내가 청소하는 집에 데리고 갔던 적 있었지. 맞아요. 제가 구석에서 조용히 책 보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다가와 앉은 아들도 함께 앨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때가 아빠 처음 사무실 차렸을 때네요. 낡은 건물 1층의 조그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7살이던 은준이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양복을 입으셨잖아요. 그래, 내가 넥타이 매는 것도 도와줬지. 화재 사고 전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의 사진들은 병원 침대에서, 치료실에서 찍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 그때 매일 병원에서 주무셨죠? 당연하지. 내 새끼 혼자 두고 어떻게 집에 가?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앨범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화상 흔적 때문에 걱정했지만 당당하게 교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수학경 시대회에서 상을 받은 날, 과학실험대회에서 우승한 날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때부터 똑똑했지. 아니에요. 그저 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학 입학식 사진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동계학과 간다고 했을 때 놀랐었는데 그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아빠 사무실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장을 넘기자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를 담담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목민수는 오랜만에 아들의 어릴 적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들은 하나둘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휴일 오후 그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우연히 옛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상을 입기 전에 밝게 웃는 모습, 치료 중에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당당히 학교에 다니던 모습까지. 남편이 옆에서 앨범을 함께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그러게,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을 이겨내다니.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뭘 보세요? 너 어릴 때 사진이야. 아들은 앨범을 넘기다가 문득 자신의 목과 턱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 기억나요? 뭐, 불길 속에서 살아난 영웅이라고요.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은준아, 어릴 때 그 큰 상처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이겨내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엄마도 이제 알겠어. 내가 그때 그 상처를 이겨낸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계셨듯이 지금도 곁에 계시잖아요.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넌 언제나 강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 든든한 아들이 될게요. 그동안 너무 걱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는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거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결코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들의 화상 흉터가 그러했듯이 이혼이라는 상처 역시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자신과 남편이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녀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사무실은 점점 더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에서 이전의 어두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새로운 사무실 하나 내려고 해요. 벌써 독립하게. 네. 아빠 사무실하고는 다른 지역으로요. 제가 발로 뛰면서 익힌 곳이 있거든요. 남편은 아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는 내 길을 가도 될 때가 됐지. 주변 사람들은 아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소개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요. 상담. 아직도 마음이 힘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그의 이런 모습에 목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정말 어른이 됐구나.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새 사무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아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목민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때까지 그는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믿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목민수는 창가에 서서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힘없어 보여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씩씩한 발걸음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도 은준이 걱정돼. 그래도 엄마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 우리 아들 잘 이겨냈잖아. 그렇지.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우리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앞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면 어쩌나. 남편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우리 아들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기를, 다음에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단단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들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고, 일도 점점 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괜찮을까? 그럼 우리 아들이잖아. 그녀는 이제 믿습니다. 모든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마치 어린 시절 화상의 상처를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것처럼 이번의 상처도 결국은 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제는 행복만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